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김갑현성. 저희들 오늘도 1월 1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본인의 탄핵을 피하려고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을 했던 최상목 대행이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국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찬동하지 않고 용산에서는 생각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과연 본인이 지금 결정했던 선별 임명의 해법이 뭔지, 이게 대한 논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대로 짚어보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오늘 김갑현성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해법을 가지고 선별 임명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용환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권사서 꼭 당첨됐어요. 자, 복권 사서 꼭 당첨되라라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무려 5,500분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 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방송 정말로 휴일인데도 이렇게 여러분들 와주셔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더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유재니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댓글 중에는 또 저희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방송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댓글 부대에서 오셨다면 미리 좀 나가 주시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송의 방향을 바꿀 리도 없고, 두 번째는 지금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댓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민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댓글 달아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문책하고 경고하고 비판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더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선호님, 박경희님, 러첸님, 그리고 김종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영신님, 플라이님, 장경호님, 그리고 로버트 킹님 고맙습니다. 자, 영두님도 오셨고요. 코스모스님, 장성진님, 그리고 바람과 구름님. 장성진님께서는 캡처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내란 선동하는 사람에게 캡처해서 신고하라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료를 다 모아놓고 있다가 내란 수계가 어떤 식으로든 사법 처리되는 시점에 내란을 선동하거나 내란을 찬양하는 사람도 반드시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알고 우리도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장님 고맙습니다. 최은미님 고맙습니다. 자, 전부 탄핵합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상목의 딜레마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꼼수 최상목의 딜레마. 그도 답이 없는 줄 아는데 국회가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아주 특이한 논리로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 1월 1일인데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실장, 수석들이 일괄 사표를 내겠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지금 해석해야 합니까? 하드워터에서 농담 하나 드리면 예. 1월 1일 아침에 통상 뭐를 하냐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 지금 용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주재 신년 떡국 할애를 합니다.
육군 그러니까 군의 3스타 이상, 그러니까 차관급 이상 해서 장관급까지 하고 끝났을 때 옛날에는 이제 대통령 금일봉도 주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저기가 없어서 허탈해서 그런지 제가 하도 어이없어서 지금 농담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탈출구, 핑계거리를 찾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더 분명한 것은 아직도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 그 부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즉 네. 최상목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상목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1월 1일 날 굳이 아침에 그것도 기다렸다는 듯이 최상목에 대한 저런 표출은 원래 최상목이 임명을 한 명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용산의 뜻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이미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최상무 같은 경우 미리 여당 지도부에다가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했었고, 여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다음에 용산도 마찬가지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를 했다. 그다음에 당일에도 국무위원 중에 일부가 강하게 반대했다. 제가 볼 때 이 강하게 반대한 사람, 제가 볼 때 이거 내란 동조, 공범임을 명확히 한 건데요. 이 정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저는 최상목이든 용산이든 소위 자기의 생존과 명분이라는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행태들인 거죠. 그러니까 매우 비겁한 행태들 중에 하나입니다. 최상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권한을 지금 다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부권 다 행사했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도 말도 안 되는, 3명인데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2명만 순별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러니까 아주 월권을 행사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한 건데요. 저는 이건 눈치 보기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한덕수도 소위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도피할 공간을 확보한 거고, 최상목도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국민의힘과 같이 가는 것 또한 자신의 미래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을 한 상황이어서요. 저는 결론적으로 국민의힘과 용산, 그 다음에 정부 관료들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지연 전략을 펼치려고 했던 그들의 전략적인 합의 자체가 지금 깨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깨지는 첫 정황이 최상목의 선별적인 임명이었고, 그다음에 용산의 소위 일괄 사표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한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최상목도 그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했는데, 자, 선별 임명을 해버렸는데, 용산에서 왜 저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겠다라고 했느냐. 두 번째 사표를 냈다면 최상목이 좋다, 사표 수리해라. 지금 댓글로는 사표 수리해라, 수리해라,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전체로 짚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 제가 한 분은 탄핵이 될 때 그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안 된 분 계실 때 제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예, 한 분은 제가 탄핵에 불을 확 당겨놓고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저 청와대 내 수석비서관들은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든요. 네. 더구나 그것도 그 형사소송법 110조에 대한 그 수색에 제한을 없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체포영장입니다. 이게 발부됐어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나오는 혐의를 봤을 때 구속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수사상에 빨리 가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수석비서관 이상은 아무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나 그만두겠소 하면은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최상목 총리는 그 권한대행은 어제 가장 정무적인 입장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그런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선택을 한 게 하나의 명분이 된 겁니다. 명분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빌미를 가지고 탈출을 하는 겁니다. 자, 통상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제가 있었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돼요. 여당하고는 약간의 협의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에는 통보 형식으로 합니다. 아, 우리가 여당하고도 이야기해보니까 대행이 여당도 이 정도는 하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손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수석비서관 이상은요, 제가 보니까 1월 중순 넘으면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수석비서관 이상이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갈 겁니까? 뭐를 할 겁니까? 할 일은 솔직히 딱 겨우 말해가 냉정하게 말하면요, 정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다 비서관 행정관 위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어도 할 일 없고, 있으면 오히려 더 얼중하고 한 상태에서 딱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상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무리한 수를 떴는지 그걸 보좌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참, 네. 그래, 참
그 물에 그 밥으로 놀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사표 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표 수리 보면 할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한다고 보는데 네네. 그러면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고. 지금 이제 자, 진짜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사회표명에서 사표 받아라고 한 행동으로는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헐리우드 봅니다. 액션. 지금 이제 행정관님 말씀 이어받아서 보면 예. 자, 이렇게 정말 긴박하고 급박하고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내리는 이 비상계엄 하에서 엊그제까지 대통령 비서실 사람들의 존재감이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어떤 목소리나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만한 어떤 선명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내는 게 있었습니까? 네. 없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요게 이제 보좌 구조에 이제 답이 있거든요. 자, 대행의 대행까지 갔는데 이 대행의 대행을 누가 보좌를 하느냐?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총리실 참모들이 같이 보좌를 하고 있죠, 현재. 이 자체가 진짜 비상계엄을 하도록 군인을 다 동원하도록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감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참모들이 지금 대행의 대항까지 자기들이 보좌를 한다? 이 구조에서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진짜 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표 수리하세요. 네. 냈으면 하세요. 그리고 요게 지금 조금 뭐 마치 이제 헐리우드 액션을 대외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당과 정이 마치 분열되는 목소리인 것처럼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도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봅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다. 어차피 사임시키지도 못하면서 네. 한 명이라도 더 붙어 있어서 그 어떤 그 우적인 목소리를 더 내려고 지금 노력하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다른 소리를 내면서 서로 갈등하는 모양을 갖겠습니까? 자, 그 말씀대로 하면 지금 그러면 최상목에게 경고하는 거는 확실하다. 그렇죠. 이제 불만을 표출하고 경고한 거죠. 그러면 그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앞으로 최상목이 움직일 때는 우리 말을 들어라 라고 이제 사전에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긴밀히 협의해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듣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 본인이 미리 사전에 당에는 통보를 했고 페이퍼를 2장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임명하는 것 페이퍼와 임명하지 않는 페이퍼 2개를 네. 쓰어서 들고 갔다는 거. 이건 꼭 제가 어디서 많이 보는 데자뷰 그림인데 연필로 사인했다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네. 자신이 없던 거죠. 막 고민의 흔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최상목 대행의 대행을 계속해서 자기들 어떤 보좌 그 컨트롤 범위 내에 묶여놓기 위한 강력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최상목 권한 대행이 어저께 선별 임명을 발표하기 전에 2가지 종류의 문서를 가져갔다. 네. 하나는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예. 하나는 선별 임명하는 걸 가져갔다. 예. 그 내용은 취재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 언론에 이게 뉴스에 나와 뉴스에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다. 나왔습니다. 예. 나왔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 결정을 못 하고 있었다는 네. 거고. 예. 그러면 결정적으로 자 선별 임명을 하자고 간 것은 김종욱 박사 자기 살기 위해서 탄핵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상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기한테 권한이 없는 걸 알아요. 최상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 본인이 뭘 하고 위헌위법적인 일들을 지금 벌이고 예.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별로 하건 뭐라고 상관없이 다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건 법률과 다른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적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왜 그런 판단을 했겠느냐? 하나는 일단 내란 수개가 체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서부지법 판단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든 뭐 공무상의 비밀이든 상관없이 체포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수개는 체포가 되는 게 명확해진 겁니다. 막을 네.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힘의 균형추가 어디로 가 있죠? 국민의힘밖에 남지 않아요. 국민의힘한테 균형추가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겠습니까?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혼란을 야기시켜서 이 혼란적인 상황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프레임,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범퍼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진행 과정에서 최상목까지 누르려고 했던 건데 최상목은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볼 거라는 것을 관해하게 네. 알기 때문에 일종의 다리 하나 살짝 얹어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표 수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직 처리하면 공무원으로서 이걸 다 챙겨요. 다 수사하게 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수석급, 비서관급 이상들 같은 경우도 내란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서
면직을 통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최상목이 이것도 만약에 면직을 한다면 이상민이나 그다음에 김용현이나 이런 자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동일한 행위들을 또 최상목이 저지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헐리우드 액션과 모두 상관없이 절대 면직 처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란 수사는 엄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관여됐는지 확인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표 수리 같은 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지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난 내란 과정, 비상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에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여전히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서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김정욱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대행이라는 말 쓰지 말자고 내날개님이 지적해 주셨고요. 대행의 대행이라는 표현을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달님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내란 동조범 또는 보수 언론에서 대행의 대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히려 지금 프레임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지적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 그대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스피커 최초로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는데요. 권한대행은 없다. 예, 대통령의 권한대행만 있을 뿐이다. 맞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스피스가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스피스가 하여튼 권한대행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 말씀 잘 알아듣고 이제 저희들 용어 정리 그렇게 더 잘 하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쓴 적이 없는데 어찌됐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선별임명을 이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표까지 내겠다라고 용산에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이다라고 국힘의 지금 권영채 비대위원장은 또 반발을 하는데 뭐 그쪽에서는 싸우도록 내버려 두고 자 선별임명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런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마은혁 후보는 국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관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내 임명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이 사인이라는 것이 법적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라 또는 마은혁 후보를 추천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것이 최상목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3의 인물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는 것이 본인의 뜻입니까? 저는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겠다 또 앞으로도 않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논리모순에 빠진 것을 되돌려서 내가 이런 논리모순에 빠졌다라고 인정하면서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우선 첫 번째로 헌법 위반을 한 게 분명하죠. 자기는 임명하든지 안 하든지 권한만 있어요. 그런데 임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부도 하지 않고 2명을 선별해서 이제 1명은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삼권 분립 헌법 정신에 기본적으로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거고요. 여야 협의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 이상의 여야 합의가 있을 수가 없죠. 또 뒤집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은혁 후보를 놓고 다시 한번 합의하는 절차를 거칠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임명 대기인분을 예를 들어서 당신 죄송한데 사퇴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구나 2024년 11월 달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여당 1명, 야당목 2명 해서 임명하기로 우리 합의했다.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런 비상계엄이 오고 여러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못했을 뿐이에요. 그게 약간 지연돼서 했을 뿐이에요. 다 합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더 이상 뭐를 합의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핑계를 댔고 그 핑계는 굉장한 스스로 논리모순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이런 말을 했죠. 나도 월권했다고 생각한다. 사퇴할 각오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월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지 말았어야 될 걸 했다라고 생각한다고 장관들한테 미안하다는 월권이죠. 제가 생각하는 월권은 더 큰 월권은 자기가 헌법을 위반하는 월권을 했어요. 3명을 다 임명해야 되는데 2명만 임명하는 월권을 했다가 정답이지 국무위원들한테 미안해서 자기가 2명 임명한 게 월권이다. 이건 틀린 월권이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은혁 후보는 이 상태에서 네. 국회 최상목 권한대행의 얘기처럼 뭐 합의해 오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합의가 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고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인원수 합의를 했고 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라는 걸 통해서 청문회에서 채택 의결서를 청구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뭘 더 합의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합의하라고 말하는 자체가 법률 위반입니다. 법률 위반이다. 예, 법률 위반이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석급 이상이 사표를 냈죠. 자,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해 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석 그러면은 원래 차관급입니다. 그러면 장관보다 이게 아래급으로 탔는데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권력은 대통령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경제수석이요. 경제부총리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 부총리님이 그렇게 안 봅니다. 회의할 때 가보면요. 오면 둘 다 인사하고 어떤 분은 경제부총리가 더 깊이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왜냐? 나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나쁜 거 좀 이야기하지 말아줘. 좋게만 이야기해줘 하는 게 실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연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이 최고난 대행을 이거 보자 할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저는 거기부터 퀘스천 마크입니다. 퀘스천 마크고 그다음에 다시 여야 합의를 하라고 한다고요? 제가 보기로는 다시 뭘 합의하는지 모르겠지만 합의 안 될 겁니다. 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요. 내란 국조특위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가장 다툰 게 뭐냐면 여야 원내대표끼리 내란죄 국정수사 특위로 하자. 안 된다. 내란죄는 기존사실 아니냐. 그럼 좋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로 하자니까 그거는 이제 혐의가 재판이 발부됐으니까 오케이 하자 했습니다. 근데 기권 반대가 95% 나왔죠. 그래서 나오다가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좀 다퉜답니다. 아니 합의를 해놓고 이렇게 반대했더니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건 뭐냐면은 나도 어떡할 수가 없어. 네.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이 뜻이거든요. 합의가 될 수 없는 걸 합의하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자기가 말한 이걸 갖다가 임명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임명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적정선에서 회피하기 좋은 보류 처분을 한 겁니다. 자, 보류 처분하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8인으로 한다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은 8인으로 지금 심리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 의견 심판하는 부분은 이제 8명이면 8명으로 어쨌든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계속 저희가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임명권자의 성향 그동안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트랙으로 봤을 때 보수 3명, 진보 3명, 중도 2명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잖아요. 분류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3명이 반대를 하면 8명 체제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만 따라가지는 않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2명 임명해서 이제 그분들 바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국가기관 간의 지금 쟁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보면 이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헌재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 절차를 거쳐서 60일 이내에 60일 이내 권한쟁의를 청구를 하면 조사 절차를 거쳐서 이제 심의 의결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원식 의장께서 만약에 권한쟁의 청구를 하면 거의 지금 헌법재판 탄핵 가 있는 거랑 빛의 속도로 아마 이거는 권한쟁의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어떻게 보면 헌재가 피해자거든요, 이게. 권한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해자인 셈이잖아요. 임명을 안 함으로 인해서 권익이 침해됐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회도 권익이 침해됐고 헌재도 침해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최종 결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 그래서 탄핵 판결 이전에 권한쟁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그렇게 보면 최상목이 임명한다가 아니라 임명된다죠, 이건. 자, 중요한 말씀 이제 하셨고요. 최상목 씨 윤석열의 계엄령 해제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통과됩니까? 이렇게 파피루스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국회 투표로 합의 결정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뭐 이게 지금 국민들의 일반 정서일 텐데 8인 체제로 간다는 것과 8인 체제가 아니고 9인 체제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김정욱 박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것 전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최상목이나 국민의힘이나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데요. 여야 합의보다 더 앞서는 게 헌법입니다. 네. 헌법으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요. 소위 여야가 합의가 안 될 때는 헌법에 의해서 국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기로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헌법에는 9명의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랑 말씀하셨던 것처럼 2대1 몫으로 갖다가 합의가 된 거예요. 여야 간에도.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제 두 가지겠죠. 9명보다는 8명을 한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대3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 하나일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8인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논리죠. 그러니까 하나는 방패의 논리인 것이고 하나는 윤석열이 돌아올 수도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는 마지노선이 8인의 헌법재판관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4월 달에 2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두 사람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여지를 보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여지를 두고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건 이들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건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걸 뛰어넘을래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아마도 1월 4일 이후에 국회의장이 2차적으로 경고하겠죠. 내가 얘기할 때 빨리 임명해라. 내가 권한쟁의까지 심판까지 청구를 해야겠어? 라고 얘기할 거고 그게 안 되면 저는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요? 1월 4일 이후에요. 1월 4일 애도기간이기 때문에 1월 4일 2차적으로 왜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호소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꼭 다시 나머지 한 명도 임명을 해라. 당신이 임명을 안 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듣지 않는다면 본인이 국회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응분한 조치를 취하겠다. 저는 그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심판을 하게 되면 저는 1월 달 내에 그것은 헌재가 결정을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1월 달부터 이미 시작은 됐었습니다만 구인 체제가 완성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구인 체제 내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헌재는 속도를 하등의 이유가 더 없습니다. 네. 속도가 더 빨리 될 겁니다. 전 2월 내에도 결판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구현이 된다 그러면 국정조사 합의가 됐잖아요. 45일 18명의 이제 조사위원들하고 해서 국회에서 이제 연일 뉴스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존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생각보다요. 검찰 수사하는 거 이상으로 아주 굉장한 우리가 몰랐던 뉴스거리가 터지게 될 겁니다. 네. 보나마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만 불러다가 막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급들 실무진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하고 그랬을 때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국민적 분노를 공분을 끌어올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런 압력에 대해서 더 심하게 느끼고 물러설 뒤에 뒷배가 더 이상 없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지금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임명 안 할 수가 없다. 그냥 며칠 못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뉴스 공장에서 얘기를 하던데 저희들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직접 한번 보실까요? 헌재재판관 부분은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합의가 된 두 사람만 임명했다 그랬어요. 바로 국회의장이 입장을 냈어요. 오늘. 네. 아니야, 여야 합의됐어. 그렇죠. 내가 중지해서 여야 원내대표 회의했어. 내가 증인이야.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된 거지. 합의가 다 끝났고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두 번째, 자, 국회 선출 헌재재판관 3명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자, 대법원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죠.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권위가 강한 해석기관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국회, 입법조사처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헌재재판관 후보 3명, 이번에 선출된 3명 다 문제 없다 그랬죠. 국민의힘하고 지금 국무위원들만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또 언론들이 받았으니까 마치 논란거리가 돼요. 논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좀 아쉽지만 그래도 헌법재판관 일단 2명은 임명이 됐고 남은 1명은 임명하게 만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법적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저 얘기는 이제 시원하더라고요. 박주민 저렇게 얘기하니까 있어요. 혹시 우리가 논쟁의 중심에 있어서 반대 의견도 존재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논쟁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아니, 저게 시원한 게 아니고요. 예. 이미 우리 유튜브 보시면 또 다른 내용들이에요. 예. 실제로는 다 아는 내용을 종합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언론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언론 자체가 여전히 저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원래대로라면요. 박근혜 때 탄핵이 되면요. 언론 싹 돕니다. 실제적으로. 네. 근데 지금도 저렇게 예를 들면 뭉개고 있는 걸 보면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런까지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언론도 가스라이팅 당했나에 할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는 인간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 지금 그 한 명을 임명 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지유수를 남기는 거는 저는 그래서 왜 여지유수를 남기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 사람이 구속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그 조그마한 가능성을 믿고 한 명을 일단 남겨둔 겁니다. 왜냐? 구속이 안 되면은 4월 18일 되면 2명이 바뀌거든요. 2명이 바뀌면 다시 6인 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7인 체제 이상 돼야 논리상 문제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 임명하려고 놔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수사의 속도는 2500cc로 가고 탄핵의 속도는 1500cc로 갑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안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결정되면은 이건 제가 보니까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요. 예, 구속이 되면은 이건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국정조사 말씀하셨는데 국정조사는 제가 보니까 이게 국정조사가 뭐냐면은 여야가 합의된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한 개 다수당이 밀고 나가는 국정조사가 있고요. 야당이 밀고 나가는 국정조사는 뭐 누구 나와라 하면은 각 자료 내라 그러면은 각 정부기관에서 몰라 이럽니다. 그럼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합의는 됐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할 것 같냐? 제가 보기로는 이 많은 관계자들이 재판을 앞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향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또는 재판 계류 중이라서 이거 형사소송법상 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는 출석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전을 돌릴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 뭐냐면 저는 지금 저 용산의 꼼수가 이거 절대 안 먹히는 꼼수입니다. 네. 근데 용산의 꼼수는 이건 맞습니다. 4월 18일까지만 탄핵을 뭉개자 구속 안 되면은 뭉개면은 뭐냐 한 명이 추가로 임명되죠. 그럼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공판 절차 갱신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지금 변호인들 별거 다 우기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저 사람들 사법고시 합격한 거 맞나 싶어요. 별거 다 우기는데 이 사람 나와가지고 야, 이 한 명이 재판관에 서로 왔는데 이 재판관한테도 우리는 여태까지 정심사한 거 다시 전부 다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걸 공판 절차 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또 그걸 또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은 말입니다.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명백하게 내란죄가 이건 딱 떨어져요. 오죽하면은 그 법대로만 주장하는 이순영 판사도 참 특정인의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수색영장에다가 110조하고 111조 단수조항을 배제하는 그걸 썼겠습니까? 판사가 오죽하면 그걸 썼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웬만하면요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 날 헌법재판관 두 사람이 임기가 종료되는 걸 전제하고 용산에서 머리를 쓰고 있다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니, 지금 그렇게 가면은요. 예. 그렇게 가면 윤석열은 절대 못 돌아와요. 권한대행 시절인데 계속. 그렇죠. 그냥 지금 정치 상태예요. 그냥 네. 임기 말까지 지금 정치 상태인 거고. 예. 그냥 최상목이 민주당이 거기에 탄핵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최상목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워낙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논쟁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인데 그 주장의 가치가 일고도 없는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지금 마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시기는 구속이 되면 임명할 것이다. 예. 또는 네.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도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것은 뭐 그러면 한 상식적이죠. 1월에 1월에 나올 수도 있죠. 네. 1월에 날 수 쟁점이 있고 거의 그러면은 없으니까. 구인 체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탄핵 심리가 계속 진행된다, 될수 있죠. 속개된다. 절차적 하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최상목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야 합의를 최상목이 요구했지만 우리도 이것을 토론할 가치가 별로 없다. 임명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피스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저도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혈압이 오릅니다. 그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말하는 거, 주장하는 거 보면은 정말 저거는 형사소송법 기본도 안 본 거, 네. 좀 큰 책 말고 작은 책도 안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절대 화내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딱 자세를 보면요. 그래, 떠드는 건 떠드는 거고 우리는 법대로 간다. 딱 그겁니다. 요번에 준비기일 절차에서 딱 그 헌법재판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연기해달라고 뭐 기록이 방대하고 뭐 우리는 그것도 못 받고 변호인도 못 받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하지만 협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은 충분히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대로 가겠다. 당신 주장할 건 해라 이 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이렇게 올해는 화를 좀 가라앉히셨으면 합니다.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서 화를 가라앉히시라고 그랬는데 네. 화가 나서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 지금 장관들의 태도예요. 지금 이 장관들이 일종의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와서 대다수가 자기는 반대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입증할 길도 없죠. 서면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번에 최상목 부총리랑 권한대행하고 경론을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다. 여야 합의, 그들이 말한 주장이 아주 황당하게도 두 가지예요. 여야 합의도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왜 임명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통령과 장관들을 탄핵한 국회 요구를 왜 들어주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논의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면 이들은 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대부분 찬성했다는 뜻이네요. 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반대했을 리가 맞아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왜 국회 와서는 다 줄줄이 자기는 반대했다. 황당한 소리를 하냐고요. 진짜 반대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예. 이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인식이고 용산 참모들 수석들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거기에 또 최상목 권한대행의 답이 가관입니다. 나도 월권을 인정한다. 사퇴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월권이라고 말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임명하면 안 되는데 두 명을 임명한 걸 월권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본인은 강력히 반대했다고 말을 했잖아요. 반대한 사람이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자, 우리가 이제 속도를 좀 더 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새롭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그 선택을 할지 말지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건 일단 결론을 1차로 내겠습니다. 자, 쌍특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김정욱 박사. 네. 자, 이거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제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200명 이상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만만치 들어요. 않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쌍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위헌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위헌적이었던 우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쌍특검이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것을 막아내야지만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겠죠.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를 특검이라고 하는 야당의 권한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이고, 그다음에 또는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힘 내부의 반응 자체들은 거의 맹신적인 추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버려도 김건희는 못 버리겠다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상황 자체는. 그럼 아마 최대한 끌어모을 거라 생각이 저는 듭니다. 15일 정도, 그러니까 뭐 아직 기한은 없습니다만 네. 민주당은 이제 끊임없이 소위 200석, 8명, 그러니까 플러스 8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저는 넘어가는 시점이 올 거라고 봐요. 자, 윤석열이 구속됐습니다. 네.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정리정돈하고 대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대선으로 간다면 국힘이 털어낼 거 털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털어내자라고 하는 사람이 108명 중에서 8인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털어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들은요. 제가 아까 예.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서 이 사회 혼란의 죄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야당도 가지고 있어라고 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면서 최대한 뒤로 지체시켜내는 이 두 가지 전략들이 작동을 해야만 국민의힘은 힘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중요하지 않아요.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국힘 내에서 네. 과반이 동의를 해야 한다면 어렵지만 8명 정도 동의하는 것은 이제 이거 완전히 보수정당 괴멸시켜야 된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절연을 선언하자라고 8명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지금 그 진행자님 말씀 주신 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지금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198명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근접한 적이 있어요. 네. 김건희 특검에 관한 한. 그 다음에 체포 또 그에 따른 구속 등등이 이제 연이어서 일단 뭐 구속은 뒤에 일이고 체포라도 정상적으로 집행된 다음 이때 이제 여야가 다시 협의하는 절차들이 또 있겠죠.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그 가능성을 더 희망으로 돌려보는데
한 가지 여기서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는 게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어게인 2017 24% 홍준표 당시 후보가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양보한다 그러면 초토화된다. 그래서 완전히 보수 개멸로 간다라는 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198명 마지노선을 거꾸로 더 넘어가지 못할 경우가 있겠다. 자기들을 위해서 다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과 국가적 대의와 이런 것들에 1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때 황당한 것들이 막 터져 나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어적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자, 특검 재의결한다, 재의결한다. 통과 전망 어렵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단적인 한마디로 그냥 신랄하게 잘라볼까요? 예, 예. 좀 말을 좀 거칠게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거친 방송입니다. 예. 국힘 의원들은요, 윤석열이 죽고 내가 안 죽는 수는 있지만 김건희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참 이런 제가 이거 누군지는 다 공개 안 하겠지만 명태균 사태 일어나고요. 제가 그쪽에 있는 위원들로부터 상당히 좀 몇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국힘 측에서 그 내부에서 분위기를 보면요. 나 뺏지는 윤석열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김건희 때문에 다른 네. 거야 라고 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즉 김건희 특검이 터지게 되면은 보수의 계멸을 가져온다는 어떤 그 불안감이 많고 또 실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명태균 사태에서 알다시피 아니 국힘 측에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 명태균 입에서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선택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부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명태균이 김건희 명태균은 같은 라인이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파일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완전히 죽을 사람, 그 다음에 나는 회생할 수 있는 사람, 요것들이 분리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회생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은 옛날에 참 한 자리에 한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정치 원로들을 찾아다니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에 교육감 하시는 분인데 제가 정확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새로운 어떠한 모습으로 보수로 갔다가 재건하는 그 정치 세력도 당이죠. 이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볼 때 김건희 특검은 그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98명이 거의 마지노선 같습니다. 네. 거의 마지노선으로. 왜냐하면은 털고 가는 게 아니고 털고 그 자리에 죽거든요. 그때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란죄 특검에 대해서는 나중에 근데 목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쪽 팔을 준다면은 그거는 이제 특검의 임명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절충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막을 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을 갔을 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제보 받은 거 아직 크로스 체크는 네. 못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던 점쟁이 네. 김땡땡 씨, 한국 역학 땡땡땡. 예. 현직으로 지금 시민사회 수석 밑에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직 제가 안에 내부에 이제 지인들하고 해서 확인을 할 텐데 그러면 김건희 특검 갔을 때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국가 경영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 외에 예. 이런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끌어오르게 하는 공적으로 채용된 거는 분명히 다른 얘기잖아요. 밖에서 자문을 조언을 구했다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실명으로 제가 명함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까지 터지기 때문에 지금 특검은 못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저는 소속 의원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괴멸 수준으로 가고 있다면 그중에 8명 정도는 나와서 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집단은 아예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8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소수 의견도 드리면서 이 제2요구 결국 국회 재표결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가장 큰 변수는 첫 번째 윤석열의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지금 휴일인데도 1월 1일인데 여러분 19,000명 지금 들어와서 이 방송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들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아마 5,000~6,000분쯤 계실 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동시에 공유하면서 이 방송 볼 수 있다는 것 해서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욱의 탄탄TV 스픽스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의 탄탄TV. 그리고 신용환 교수가 하고 있는 직관TV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팍팍 밀어주니까 함께 만드는 더 좋은 방송이라는 생각으로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누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이 좀 불편한 것 외에는 전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이 방송 계속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함께 여러분들과 구독, 좋아요 누르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더 좋은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눌렀어요. 구독은 벌써 했고요. 반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선 빨리 해야 하는데 얀푸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게 바로 대선입니다. 윤석열의 구속과 그리고 탄핵의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기적적으로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것. 늦어도 2월 중에는 탄핵이 결정난다. 그러면 2월에 탄핵이 결정난다는 전제하에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이 시계를 지금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처음으로 탄핵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전제로 2025년은 탄핵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후에 치러야 하는데 이 구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저희들이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 자, 탄핵은 기정사실이죠. 예. 8인 체제가 임명되고 윤석열의 구속이 체포와 구속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선인데 자, 대선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특정한 현안에 대한 해법과 전혀 다른 이슈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은 참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억눌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몇 개월 후에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압력입니다. 국민의 압력을 통해서 소위 내란 세력들을 응징하고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승민은 지금 아예 복권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미국 트럼프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 하나도 생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보수는 강건합니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지금 발언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만 그들의 조직과 또 그들을 지지하는 층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우 견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시적인 상황 자체에서 그들이 발언하지 않고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지지가 소위 이 탄핵의 반대 세력에게 올 거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 세력에게 올 거다라고 저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따박따박 원칙과 정도에 맞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작업이 우선이다. 그런 작업의 결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인물, 어떤 정당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 어떤 지지를 받는 과정으로 가는 게 순서인데요. 그렇지 않고 조금씩 헛발질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미 제가 윤석열은 아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아웃이라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조기 대선 이후에 어떤 사람을 어떤 정당을 소위 새롭게 재건할 주체로 설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자체들은 오히려 매우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무슨 의도인지는 말씀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는 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 뻔한 얘기를 너무 뻔하게 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매우 중대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게 대선 때 누가 나와서 어떤 정치 세력이 정당이 이기고 지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도 국민들이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탄핵의 시기가 빨라지면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일정이 법적으로 다가온다는 의미에서 이 과정은 매우 이제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그것이 연동되어서 지금 국힘이나 또는 최상목이나 그리고 여러 세력들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하게 하나하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짚어보자는 의미입니다. 박사님 말씀 받아서 하나 정말 심각하게 첨언을 드리면 소위 보수 진영의 복원력 제가 이제 그 농담으로 가끔 신라 천년 집권 DNA라고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는데요. 맞아요. 실제 그 비잔틴 제국 빼놓고 오스만 투르크 빼놓고 전 세계 2위 오랫동안 집권한 그게 뼛속까지 DNA에 있단 말이죠. 최근 여론조사를 보시면 굉장히
이 민주진영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여론조사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걸 뭐 단순히 조작이다 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30이 넘었죠. 그리고 어제 오늘 발표된 걸 보면 35까지 나왔고 어떤 건 오차범위 이내에 붙었다고 나왔습니다. 하나가. 그리고 중앙일보 거랑은 서로 편차가 있는데 하나는 12% 이렇게 차이 벌어진 게 나오고 하나는 오차범위 내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렇다고 보면 어게인 2017인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들이 학습 효과에는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잖아요. 나쁜 쪽의 학습 효과도 굉장한 학습 효과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지금 복원력을 갖고 있고 이들이 그때는 정말 하다가 그냥 날아갔는데 지금은 벌써부터 이들이 하나 전략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하고 성공해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을 이미 꼬리 자르기로 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 심지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하고 있지만 김건희하고도 분리하는 어떤 이런 관념상의 분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들이 올라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봐야 됩니다. 민주진영에서 아무도 조기 대선 얘기를 외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어떻든 간에. 또 꺼냈어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황당하게도 똥 싼 놈이 뭐 한다고 지금 이 조기 대선을 꺼내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오, 홍, 이 등등등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해버렸죠. 홍준표 지금 그렇죠. 대선 이미 출마 선언을 했죠. 저도 좀 처음으로 공개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요 지역에 뭔가 뭐 캠프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 수도 없이 정말 침을 토하고 피를 토하면서 했던 걸로 보면 이들은 다 석고대죄의 대상들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들이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들은 또 공통점이 명태균 게이트의 파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자기들이 버젓이 조기 대선 이야기를 했고 오늘자 여론조사를 보니까 다 1, 2등에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이들의 잘못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학습효과지만 굉장히 빠른 복원력이다. 그래서 김 박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저희가 조심하면서 접근을 해야만 한다. 여차하면 정말 아주 보수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이 상태에서도 대선에서 황당한 결과까지, 근접한 결과까지 올 수 있다. 이미 여론조사해 보시면 48대 38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것들 뭐 기관은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다 그럼 민주진영 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잖아요. 야, 국민 가슴에 총불을 겨누고 이런 친이 쿠데타 개헌 비상개헌 미친놈들인데도 여기까지 올라오는구나. 황당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긴장하고 한시도 이걸 늦춰서는 안 된다. 그래 함부로 지금 조기 대선 얘기를 저희가 꺼내기가 참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자, 홍준표 지금 출마 선언했고 이준석 의원도 출마할 의사가 있고 오세훈 시장은 제가 조금 전에 캠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캠프보다는 본인의 지지자들을 대구에서도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대구에서 국힘 쪽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어쨌든 그 말은 캠프가 아니라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이제 수정을 하고. 자, 그러면은 유독 보수 진영에서만 왜 대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먼저 치고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선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새로운 프레임이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역대적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보는 투쟁에서 탈환하는 데 가능하지만 수성이 약하고 수성이 약하다. 보수는 찍히는 데 강하고 더 강한 것은 복원력이라는 겁니다. 보수는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차떼기당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바로 천막당사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바로 복원해가지고 정권력을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차에 실린 현금을 차체 주는 거 보고 얼마나 국민들이 그랬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는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그나마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뭐냐면은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고요. 지금은 차떼기당보다 더 백척간두에 가 있습니다. 보수에서 특검 있지 않습니까?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밝히고 여기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래도 아니 저희 친척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 내려가면 싸웁니다. 야, 그래도 윤석열이가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 하고 싸우는 그 오리지널 골수보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대구 수성구에서 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나오신 분이 있어요. 똑똑하신 분이요. 사람들 다 그래요. 땡땡이가 최고니 그 사람 찍어야 돼. 그런데 그럽니다. 딱 투표장 앞에 갈 때까지는 그 사람 찍어야지 그럽니다. 근데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도장을 딱 들고 그래도 내가 어찌 빨갱이를 찍노 하면서 팍 찍고 나옵니다. 이제 이런 표라도 얻으려면요. 참 속된 말이지만 이런 표라도 얻으려면은 진정 반성하고 다시 한번 국민에게 정 안 되면은 구걸하는 표라도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보수가 살 길입니다. 여기 명태균 패러독스를 다시 한번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을 가장 원하는 게 누굴까? 저들의 프레임으로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2심 3심 나기 전에 빨리 여기서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서두른다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조기 대선을 가장 원하는 건 오홍이입니다. 맞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자, 조기 대선이 펼쳐질 때 이들이 후보 레이스로 들어가면 수사가 현실적으로 사실상 중단되잖아요. 우리 네, 관행이 그렇죠. 했잖아요. 아니 그럽니다 원래. 예.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조금 이렇게 지연되면서 갔다? 검찰에서 다 기소 대상들 아닙니까? 다 기소 대상들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조기 대선을 가장 원하는 건 이들이 프레임으로 거꾸로 민주당에다가 엎어 씌우고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이분들, 지금 거론되는 이분들, 심지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국힘 내에서 제휴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안철수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왔던 과거 안철수 씨와의 어떤 이런 트러블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황당한 얘기들이죠. 이 탄핵 국면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지금 대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구독자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의견을 주고 계세요. 지금 뭐 그걸 논할 시점이냐. 논할 시점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그러나 이게 이제 탄핵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에 정치 일정이 이렇게 간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런 좀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적극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일단 좀 말미를 주고 기다려보자고 하느냐. 이게 지금 당연히 지금 국무위원들 다 탄핵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민심을 그대로 바트는 것이기도 한데 좀 관망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후보도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왜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어쩔 수 없는 관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관망이다. 네. 전 그러니까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여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중적인 평균적 여론이 아닌 상황이 대부분 많습니다. 매우 분노한 분들, 그다음에 매우 고관여층들의 이야기들이 중심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전체 상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의 발언이 아프기도 하고 세기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한테 제기될 비판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돼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왜?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저기는 여하간 권한대행이가 뭐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많은 방편과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 익숙했을 때 그 파괴력은 매우 대단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지 단계적인 과정들을 밟아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라고 하는 전 여론들이 더 높다라고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지금 하고 싶지만 예를 들면 1월 4일까지 애도 기간이라면 1월 4일까지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신 분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안을 필요가 있다. 그럼 1월 4일 이후에 우리가 항공 참사 문제와 관련된 민주당의 대안적 입장과 함께 또 아주 강력한 어떤 내용으로서 내란 집단에 대한 응징 이 두 가지 칼들을 1월 4일 이후부터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고심들이 묻어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만 같으면 진짜 그냥 한 번에 양단을 하고 싶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집단들이니까요. 저는 하지만 그런 속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보다는 매우 안정적인 질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도 꽤 많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소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 지금 우리 이제 동시 접속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13,000분 정도 계신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탄핵 다 한꺼번에 모아서 5명 다 탄핵해버리자라고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조금 시간을 두고 뭔가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자. 지금 서두를 일 아니다. 두 사람 임명됐으니까 조금 유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정치 아니냐라는 의견 중에 전자로 보고 탄핵을 다 해버리자라는 쪽을 1번으로 보고요.
그래도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보자는 쪽을 2번으로 두고 있다면 여러분 1번과 2번 어떤 의견인지 한번 쭉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탄핵하자, 올 탄핵하자, 5명 한꺼번에 탄핵하자,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자, 1번이 지금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2번이 간혹 있긴 한데 1번, 2번. 자, 제가 이런 말 하기 힘든 거예요. 아니, 좀 말씀을 해 주시라고.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의견을 내지 않는 우리 구독자들이 자, 지금 대선 이야기 하더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탄핵을 다 하자고 하는 의견이 저도 그렇긴 하지만 왜 그러면 민주당이 이게 더 유보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고려해야 될 사안이 생겼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제가 욕을 먹더라도 예. 저는 2번으로 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무위원 정수는 21명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9개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15명입니다. 최상목 씨를 탄핵할 경우에 어찌됐든 국무회의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11명 이상이 참석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는 있는데 소위 헌법에서 말하는 구성요건 15인에서 30인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88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인 밑으로 사실상 떨어지는 꼴을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격이 됩니다. 저는 네. 분명히 굉장히 과격하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 심정도 그렇습니다만 현실에서 제가 좀 전에 이제 여론조사 지금 올라오는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여론조사가 옳다 그르다 민의를 다 반영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논리로 내세우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게 입법 독재다, 민주당 독재다 이 부분을 어거지로 자기들이 지금 쿠데타한 건 생각지도 않고 그 부분을 밀어올리면서 한 번만 더 저희가 어떤 무리수를 쓰듯이 나왔을 때는 대대적으로 그 부분을 공세를 펼 것이고 아까 우리가 의아해하는 게 있잖아요. 여전히 조중동을 필두로 한 그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라는 데서 이상한 스탠스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확 돌아서 계속해서 이상한 스탠스, 더 격한 스탠스로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체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체포 때 이제 변곡점을 찍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서히 어떤 숨통을 조우는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1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최상목 탄핵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자. 어떤 분들은 대통령 구속시키고 나서 탄핵하자. 뭐 이런 의견까지 있고 탄핵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계속 여러분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겠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다른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계속 여러분들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예, 나오는 글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때문에 탄핵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경제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직무정지 상태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바라보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내란을 잘 막아냈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따박따박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의 그런 논란 때문에 소위 직무정지 상태의 불예측성이 강화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당신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저 그래서 지금 계속 최상목이나 이런 자들이 경제가 위험하다, 위태롭다, 경제가 위태로운 이유는 탄핵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 경제가 안 좋은 건 국내 문제는 이미 안 좋았던 거고요. 네. 소위 세계와 연동되어 있는 경제 차원에서 해외가 바라보는 것 빨리 직무정지 상태를 어떤 형태든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경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 아까 발표할 때 말씀하신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말씀하시는 거죠? 탄핵을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상목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빨리 결정해야 우리가 이게 정치가 안정화된다. 그렇죠. 저도 그겁니다. 그 말씀 혹시 시청자들이 그 말씀 드리는 최상목하고 헷갈릴까 최상목 이제 탄핵과 윤석열의 탄핵은 이제 다르게 이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의견은 1번이 압도적으로 많다. 원칙 논의 필요할 때다라는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계속 논쟁해 가겠는데요. 오늘 1시간 넘게 이렇게 방송했는데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긴급 편성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2025년은 이제 좀 더 많은 일들이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단주기님, 파피루스님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 스픽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자, 올 1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휴일 아침 1월 1일 날 나와주신 김영욱 박사, 신용환 교수님, 그리고 박관전 행정관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